안녕하세요. 남자인 40대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하는 일과 사랑받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애틋한 첫사랑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찬바람이 불면 저는 알 수 없는 열병에 마음이 저려와요. 아내의 품이 있는 계절이든 문득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이자 아내가 저에게 남겨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자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강원도 속초에 있는 옥수동이었습니다. 멀리 지푸라기 동해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뾰족한 지붕의 하얀 집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길이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을 결코 완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움직이든 제겐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3살 때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떠나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항상 술 냄새를 품고 살았으며 집안의 모든 물건을 부수거나 밥상을 던지면서 화를 내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저를 돌볼 여력이 없는 아버지는 떠난 엄마를 원망하며 세상을 탓하고 매일같이 나발을 불었고 결국 화를 불켰습니다. 살기가 매우 힘들어진 상황에서 친척들이 저를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는 9살이었고 그곳에서 스스로 나올 때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보육원에서 생활했습니다. 필구야, 여기서는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해요. 일어나자마자 입을 허니고 방을 청소한 후 아침 식사를 하러 오면 돼요. 급식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주말에는 일반적으로 8시에 식사를 합니다. 아름이와는 처음 만나고 친해졌어요. 그녀는 단발머리를 한 소녀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잘 지내기로 결정하고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아름이는 내가 처음 만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잘못 양육되어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는 키도 작았고 피부는 매우 파송하고 몸은 삐뚤어졌어요. 하지만 그녀가 너무 예쁜 하얀 피부를 가졌고 저는 비밀리 그녀의 몰골을 부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생웃으며 쳐다보았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어? 아니, 없는데. 그래. 뭐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 그럼 남자 숙소는? 저기야. 단발머리 소녀가 반대쪽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남자 아이들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녀를 다시 만난 건 다음날 저녁, 급식실에서 식판에 음식을 받아서 자리에 앉는데 아름이가 그걸 보고 킥 웃었어요. 식판의 반찬이 밥처럼 산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많은 걸 밥 한 톨 흘리지 않고 반찬 하나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식의 식판을 정리하는데 아름이가 제 팔을 가볍게 쿡쿡 눌렀어요. 제가 아름이를 보자 아름이가 턱으로 구석에 놓인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후원자들이 넣어준 빵과 음료수가 놓여져 있었죠. 이미 밥과 국을 실컷 먹은 상태에서 배가 빵빵하였지만 빵과 음료수를 챙겨가서 다시 먹었습니다. 먹는 과정에서는 한 입을 자극하는 듯이 식탐을 부렸습니다. 아름이는 제가 먹는 것을 엄마가 미소를 짓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적응하고 1달 정도가 지난 때 평소처럼 후원자가 보내준 간식을 집어들었는데 매우 거칠고 불쾌한 목소리가 저를 불러놓았습니다. 야, 신빙 동작 그만해라. 너가 누군데? 손 벌려 나쁜 녀석아. 야, 눈가라이 녀석아. 그래, 너 말고 누가 있겠니? 손을 펼치며 나쁜 언어를 사용하는 새끼가 누구인지 맘껏 공격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상철 형이 저를 걸었습니다. 상철 형이 눈짓을 하자 험상하게 생긴 형이 제 양팔을 잡아 끌고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생활지도원 선생님이 없는 틈을 타서 새로 들어온 아이에게 관행처럼 함께했습니다. 신고식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나는 어리다고 봐주는 친구가 아니에요. 빵은 후원자님이 주신 거예요. 형이 비꼬듯이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흉내내었어요. 후원자님이 우습게 대답했네요. 1. 보기보다 혀가 길구나.
어디 맷집도 짱 좋은 것 같아. 한번 볼까? 형들의 주먹 한 방에 이어 바로 바닥에 쓰러지고 발길질을 당했어요. 사람이 맞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였죠. 누군가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 원장 선생님이 오신다. 원장 선생님, 형들이 기겁을 하며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갔어요. 나는 아픈 배를 부여안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는데 제 팔을 받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름이에요. 괜찮아, 고마워. 코피다. 이리 와. 내가 닦아줄게. 저희 보육원만 그런지 몰라도 그때 형들의 구타와 기합은 많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호주머니나 지갑을 털어서 돈을 훔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손지검과 발길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울음을 그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맞아도 울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울면 선생님에게 매를 맞지 않으면 형들한테 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눈물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상철이 형은 군대 놀이를 좋아해서 눈 오는 날 밖에서 팬티만 입고 구르는 기합을 주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아름이는 생활지도원 선생님을 부르러 다녔습니다. 아름이는 저를 구원해 주러 오는 천사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춤도 잘 춰서 정말 못하는 게 없었어요. 보육원 합창단원으로 후원자들이 오시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했어요. 아름이는 합창단원 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미모를 가졌지만 재능과 더불어 그 빛을 발휘할수록 미모는 더 돋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면담을 할 때마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대답도 거부하는 그 모습을 양부모가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는 아름이가 보육 권리를 지키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안타까워하면서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지키는 아이보다 한 가닥은 더 자른 내 머릿속에는 아름이에 대한 사랑의 뿌리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름이는 오누이처럼 친구처럼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름이는 5살 때 미아로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왔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은 누구보다도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학부모와의 면담에서 교무실로 들어가는 아줌마의 얼굴만 봐도 누구의 엄마인지 진정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빵이라 당연하죠. 가족이니까 맞아. 친구들은 다 부모님을 닮았어요. 아름이가 꿈을 꾸는 눈길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닮은 걸까요? 엄마? 아빠? 나를 닮은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요? 아마 너를 걱정하면서 너를 찾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라서 필구야. 나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버려지게 된 건지, 부모님은 왜 나를 포기한 건지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답을 안다고 지금의 내 상황이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나를 버렸다는 자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행복해지고 싶어도 나 혼자 있으면 나는 외로운 것 같아요. 아름이는 환경을 잘 받아들이는 착하고 강한 아이였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족을 만들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지주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 있을까? 아름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저기 있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내 기도사가 될 사람들이 있어서 너는 대기 명단을 주면 안 되겠어요. 줄을 모셔라 하고 아름이가 크게 웃었습니다. 아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기뻤어요. 어느 날 폭풍우가 치던 밤이었어요. 번개와 천둥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때 남자친구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일어나 창문 밖을 보니 아름이가 있었어요. 얼굴로 사시나무 잎이 비를 흔들며 마치던 순간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어나가 도로 위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름이만은 울음소리만 내며 있었어요. 그때 번개가 번쩍하며 내리쳤고 아름이가 입고 있던 교복의 단추가 뜯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의 피를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집에 불려갔어요. 아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곳에서 원장은 우리 원생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여 이용하는 악마였어요. 그는 가식적인 관대함을 베풀었지만 실제로는 보조금을 챙겨 먹으며 원생들을 노예 삼아 노동을 시켰습니다. 원장의 집을 청소하거나 원장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논에는 매일 쌀밭에 물속에 들어가서 쌀을 심었고 밭땅은 딱딱했습니다. 여자 원생들은 원장의 집에서 빨래와 식사 준비를 한 뒤 원장에게 병아리 아들이 일하는 여자 원생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퍼지자 우연히 그 소문이 들렸어요. 상처 처리 형태가 깡패라면 원장의 아들은 악마였다. 그 새끼를 방치해서는 안 돼. 그런 게 아니래. 하지만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갑자기 덤벼들어서 후라이팬이 손에 들려서 그만큼 세게 휘두르는 게 올맞을까봐 얼른 세게 했지만 죽은 건 아닐 거야? 나는 수건으로 아름이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리고 담요로 따뜻하게 싸주고 나서 혼자 원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내리누워 있는 원장의 아들을 보았어요. 그의 코에 손가락을 갖다 대보니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배에 힘껏 패주었고 그 양아치의 아픔을 들으며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미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 아름이가 수모와 모욕을 당하기 전에 탈출해야 한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와서 떨고 있는 아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가자. 그 사람 살아있다면 숨긴 채로 붙어 있을 것이다. 아작을 내줄 뻔했지만 참았어. 안심해. 아름이가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따라오라고 손짓하여 나섰다. 짐이랄 것도 없이 책가방에 칫솔, 치약, 수건, 속옷, 옷까지 몇 개만 넣고 나왔다. 걸었고 지나가는 트럭에 올라탔다. 보유원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쳤다. 길을 걸을 때도 트럭 뒤에 탑승했을 때도 우리는 한 번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손을 놓으면 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한 줄의 긴 문장을 구두점과 띄어쓰기로 나누어 읽기 쉽도록 수정하겠습니다. 하나의 끈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듯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중국집에 취직을 했어요. 사장님이 저희 사정을 알고는 당장 잠자리도 살펴봐 주시고 참 잘해 주셨습니다. 한참 공부할 나이에 고생이 많네. 당장 잘 때는 있고 아니요 구해야죠. 적당한 데 나올 때까지 여기서 자게 진짜요? 그래도 돼요? 그럼 되다 하다. 나도 안심되고 좋지? 뭐, 두 사람이 가게를 봐주는데 도둑이 들겠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나저나 자네들 주민등록증은 있나? 아니요, 어린 친구들 민증 있어야지. 통장도 만들고 적금도 넣고 운전면허증도 따야 할 게 아닌가. 자, 내일 나랑 같이 동사무소로 가서 민부 만들자고. 사장님 덕분에 저희는 주민등록증도 발급받고 통장도 만들었으며 적금을 했어요. 이듬해에는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정장을 맞춰서 사진관에 가서 한 장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대한 결심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중국집에서 짜장면으로 피로를 푸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강필과 홍아름 사이에서 아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 것을 맹세합니다. 또한 나홍은 강필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남편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 돈을 많이 벌어올 것을 약속합니다. 심리적인 무겁게 남편의 어깨에 짊어지지 않도록 하겠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아내가 돈을 벌러 나가면 결코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아, 나는 너의 믿음직한 지주가 될 것이며 사진 한 장으로 대안을 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너에게 드레스를 입혀줄 것이고 결혼식도 멋지게 올릴 것입니다. 나는 남편의 말을 잘 따르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해당 중국집의 사장님은 너무 준 것이었습니다. 착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친구에게 잘못된 보증을 한 탓에 2년 만에 제가 일한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장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면 저에게 퇴직금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울먹이셨어요.
저는 사장님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이 두 사람 갈 데는 있나? 사장님, 저희 걱정은 마세요. 저희도 이제 어른이야. 그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네.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희망을 잃지 말게. 사장님,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내 고향 마을 어딘지 알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사장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사장님은 아버지처럼 저를 챙겨주신 분이셨어요. 돈을 발라주시고 함께 무릎 붙들고 칭찬해주신 분.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처진 어깨가 계속해서 눈에 거슬렸다. 사장님과 헤어진 후에는 단칸방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서울로 오게 되었다. 제일 큰 도시인 만큼 일자리도 많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지만 뛰기도 하고 택배 상하차, 일용직으로 일하며 월세를 벌면서 살아갔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지고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다리가 보이는 시끄럽고 냄새나는 방이지만 아름이와 함께 행복했다. 아무리 바빠도 가난해도 집에 돌아오면 아름이가 있음을 알게 되어 힘을 얻었다. 잠시 후 아름이는 한식당 비서로 일했고 나는 봉제 공장에 취직했다. 그러나 공장은 많은 직원들로 인해 터와 왕따가 심했다.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계와 경멸의 시선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몸은 힘들어서 어리었다 흘렀고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다. 아유, 우리 피구 복숭스러워. 잘 먹네. 너처럼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칭찬이냐, 구박이냐? 이거 뭔데? 선물을 자기한테 주는 거야? 선물 포장지를 벗기고 나온 것은 갓난 아기용들이마 도톰한 덧신이었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진짜야? 응, 3개월래요. 아기가 움직이는 것도 느껴져. 꼴 어떻게? 홍아름, 이거 진짜지? 꿈 아니지? 이리 와봐. 내가 꼬집어 줄게야. 행복한 비명을 질렀고 아름이는 까르르 웃었다. 우리들 행복의 반도 못 가진 하늘나라 천사들이 시샘을 했을까요? 아름이는 딸을 낳았지만 그 귀여운 생명체를 눈으로 보지도 못했다.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출산까지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당신의 배는 진짜 부풀고 매일 부풀어 오르는데 괜찮은 거 맞나요? 힘들어요. 두렵기도 하고 저는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새 생명을 거두고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우리는 이제 팀이니까요. 팀아름 앞으로 셋이 되는 기념으로 일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에게 멋진 아빠가 될 거예요. 사랑과 책임감을 뿜뿜하는 훌륭한 아버지. 그게 바로 제가 되겠죠. 응 필구, 당신은 꼭 그런 아빠가 될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갑자기 진통이 오는지 배를 쥐어 자르듯이 아팠어요. 얼굴이 새하얘지며 병원을 불러 달려갔습니다. 조금만 참았어요. 여보, 맞니?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 아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줘요. 안심해. 당신과 아기 무사할 거예요. 진통으로 고통을 겪던 아내는 분만실로 들어간 지 5시간 만에 냉정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과다출혈 때문에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딸이 피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빈소를 지키면서 저는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를 다시 보지 못하는 슬픔과 혼자 남겨진 외로움이 뭐가 울게 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리를 입은 딸이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지키려 애썼던 생명이 아무것도 모르고 건강하게 우는 어린이가 병원 신생아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름이는 여유로운 손길의 살림 솜씨를 가진 마미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아름이가 사놓은 젖병을 데워 분유를 타고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아름이가 준비한 옷을 입히고 이불로 감싸 안아 아이를 재우고 나는 심청이 젖을 먹이기 위해 동네의 젖동량을 다니는 신봉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마을 경로당으로 가서 어르신들에게 큰절을 하고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르신들. 부모가 없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만약 주시면 많지는 않지만 용돈을 챙겨드릴게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순서대로 딸을 맡아주셨어요. 무료하고 적절한 할머니들에게는 아이 돌보기가 즐거운 놀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좀 더 시간이 자유로운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을 이 집이나 저 집에 맡기고 택배를 받아와서 동시에 퇴근 후에 딸을 찾아서 씻기고 먹이고 재웠습니다. 동네 모든 할머니들이 딸에게 엄마이자 할머니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마을 할머니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딸이 5살이 되던 해에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할머니들도 베이비시터 역할에서 계속 할머니들은 여전히 우리 딸 소식이 궁금해 저희 집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름아, 춘천댁 할머니 오셨네. 우리 아름이가 좋아하는 만두 사왔네. 아름이는 누군가가 우리 아라를 말하는 건가요? 아, 맞아요.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딸을 집사람의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벌써 그래? 만일 이름을 혼동하면 어쩌죠? 우리 아라야, 섭하지? 아라가 춘천 할머니 품에 즐겁게 있었다. 안기면서 머리를 광키웠습니다. 응, 내 이름은 아나이 아니라고 하나요? 아빠도 알고 있어. 아라야 그냥 내가 아나 모르나 시험해 본 거야. 엄마는 홍아름, 아빠는 김필고, 나는 김아라예요. 아라는 한창 엄마를 궁금해했어요. 아라는 손을 잡고 마트에 가면 흰 원피스를 입은 긴 단발 웨이브에 머리띠를 한 여자만 보면 엄마하고 부르면서 달려갔습니다. 결혼 사진 속에 있는 여자를 보고 엄마라고 착각을 했어요.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드는 여자아이를 보고 당황하는 여성에게 깍듯하게 사과를 드리고 아라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라는 엄마한테 간다 고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임마, 너만 그런 게 아니거든. 나도 우리 아름이 보고 싶거든. 너무 보고 싶어서 나도 울고 싶거든. 울다 지쳐서 잠든 아이를 보면서 차라리 보육원에서 아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수없이 했습니다. 뷔페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퉁퉁 부은 아름이 손이 희지 않았어요. 평생 고생만 시켰던 아름이를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헛된 망상을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은 제 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배달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비계 사정충돌 사고였는데 그 사고로 허벅지와 발목을 크게 다쳤고 저는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재활치료로 운전과 배를 계속할 수는 있었지만 비날이면 발목이 쑤시고 아파서 진통제가 없으면 잠도 자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배달사고가 적은 택배 우수사원이 되어 성북동 일대에 택배를 맡게 됐는데 그곳은 일명 회장님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회장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궁궐들 같은 집들을 보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우와, 대박 주소를 보고 의리로운 건물의 거대한 정문에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거짓말 없이 정말로 남대문만큼 대단한 대문이 담긴 남한산이 높고 아름다웠습니다. 물건을 배달한 후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5분 정도 걸었는데 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확인하니 아까 그 집이었습니다. 아까는 정문이고 여기는 후문이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무도 걷는 사람이 없어서 동네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는데 조금 더 올라가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트럭을 세우고 내려서 할머니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간신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트럭에서 생수병을 꺼내서 뚜껑을 열고 할머니께 들어주었습니다. 드렸습니다. 물어보세요. 할머니는 입에 물을 잉가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아주 조금만 입을 대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휴를 꺼내드는데 할머니가 손을 저어 괜찮아. 나 좀 잡아 일으켜주겠소?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집이 가까워 좀 데려다 주려고 해요. 병원은 안 가셔도 되겠어요? 응, 병원가 돌린 거 한 대 맞고 오는 거지. 자꾸 가면 권병 환자라고 놀려 할머니 댁이 어딘데요?
할머니가 손으로 가리킨 곳은 방금 제가 택배를 배달한 으리으리한 남대문과 남한산성이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10월의 선선한 날씨에 일하는 사람에겐 딱 좋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겐 추워요.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등에 문제가 없는지 치장을 걸을 정도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대개가 모셔다 들어드리기 위해서인지 낮은 속도로 걸었지만 균형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외설한 몸집에는 뼈만 남아있어서 제 손에 들어오는 생수 상자보다도 가벼우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할머니 식사를 잘 챙기셔서 하늘 위로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사 없이 계셨지만 어깨가 들썩이고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울고 계신 것 같았어요. 무슨 사정이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대문만 웅장한 집 앞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니 푸른 잔디 위에 성같이 생긴 2층 집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계셨으나 아닌데 가족도 아닌 도와주시는 가사 도우미 같은 분이 있으셨습니다. 회장님 만두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분한테 시원한 차 한 잔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머스크로 서서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자기 옆자리로 오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전 어딘가를 흘린 것처럼 할머니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약을 꿀꺽한 뒤 제게 뚫어져라 보셨어요. 고마워요. 젊은이 아니에요. 누구든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그냥 지나쳤을 거야. 그리고 일구는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도 자주 그러세요. 혼자 걷다가 쓰러지면 위험하겠어요. 요즘 잠 못 자고 못 먹어서 그렇대요. 왜 할머니 시선이 순식간에 변했는지 이해가 돼요. 그러자 비애의 눈빛으로 할머니께서 촉촉해졌어요. 그렇게 말이죠.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한 달이 지났네요.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가 땅에 묻힌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도 교통사고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뉴스에서 나왔다. 미국에 계신 장모님의 곁을 가다가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상심에 휩싸일 정도로 슬퍼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실감이 안 나서 당황스럽다. 그럴 때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힌 기분이라며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쉽사리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게 민망하다. 그렇게 속 어딘가 깊이 아픔을 느낄 때가 있는 눈이라 생각하면서 모임 중 한 잔을 기울이고 계속 말씀했다. 최근에 잠을 못 자는 게 워낙 심한데 아까 낮에는 졸도 했었는지도 몰라. 해질녘에 손주와 아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나 봐. 아들이 나를 부르며 엄마, 엄마 하면서 나를 찾아오는 손가락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다. 녀석의 목소리도 들렸어. 할머니가 얼른 나와봐요. 같이 놀아요. 정말 재미있어요. 며느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어요. 어머님, 민준이 좀 보세요. 아이가 말도 안 되게 웃겨요.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응하고 몸을 일으켜서 밖으로 나갔네요. 정원은 텅 비어 있었는데 아마도 대문 밖에서 나를 불렀던 것 같아요. 대체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궁금한 마음으로 대문을 나섰는데 이리저리 아들을 찾아 헤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당신이 나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아내를 잃었던 그때가 떠올라서 할머니의 말에 공감하며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처럼 장롱을 열어봤던 것도 있고 욕실 문을 두드려 보기도 했는데 산세월이 악이라고 하지만 텅 빈 마음은 쉽게 그리워집니다. 채워지지 않나 봅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마음도 모르는 주제에 말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네, 나는 꿈에서 아들이 나를 불렀다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네한테 들릴지 몰라도 아들이 죽은 후 처음으로 꿈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나를 밖으로 불러내서 꼭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았네요. 맞아, 자네. 마리세이 동네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의 명사들이 사는 곳이에요. 세상에 부족한 게 없고 타인에게는 무감한 사람들이죠. 길바닥에 쓰러져도 눈길 하나 안 주는 사람들이랍니다. 자네가 나를 업고 갈 때
아들이 나를 불렀던 이유를 깨달았네요. 이들은 한 번도 나를 업어주지 못했어요. 심장마비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올바른 결정으로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처럼 집에 있는 날에도 아들이 곰살려 내 옆을 떠나지 않았지만 나는 질색을 했습니다. 아들이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나를 업어주겠다고 했을 때 까불지 마라 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뜻은 없었고 그 후로 아들은 단 한 번도 내 손을 잡거나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우리 아들을 다시는 안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져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면서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고아 출신인데요. 보관해서 아내를 접대해야 합니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아내가 나를 버렸다며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빠져 살면 더 슬프겠죠.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아드님은 어르신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어르신이 퉁명스럽게 말했어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들이나 딸이 항상 어릴 것 같아도 눈 깜짝할 새에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어른으로 자랐기에요. 그러니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택배 시간이 걱정되어 이제 일어서서 안녕을 고하며 나가야겠어요. 그럼 택배 얘기라면 얼마나 소요될지요? 번난에 그러니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합니다. 지금 제 월급을 2배 좀 더 올려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건 어떠신가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운전도 해주고 정원도 가꾸는 조건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종일 일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 이유는 제가 7살짜리 딸이 있는데 일을 마치면 딸을 데리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딸과 함께 우리 집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이만큼 월급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사람을 어떻게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린 나이에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문맥 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하여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쓴 것입니다.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의 희망은 이해하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수락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걸 봐라. 그러던 와중에 쟤는 택배원을 그만두고 제 딸 아라와 회장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회장님 댁에서 정원을 돌보고 일주일에 2~3번씩 운전을 하는 것은 택배 일보다 시군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아도 되나 싶어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손볼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아라가 다니던 유치원도 집 가까운 곳으로 옮겨놨어요. 아라는 할머니들 손에 맞게 자라고 그 덕분에 회장님은 어렵지 않게 대할 수 있었고 천진난만한 아라의 웃음소리가 매일 울려 퍼졌습니다. 아라가 있어서 무덤 같던 우리 집이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네. 아라라는 제 엄마를 닮아서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 불렀어요. 춤도 곧 잘 춰서 회장 할머니를 기쁘게 했습니다. 아라는 나중에 연예인이 되어야겠다. 춤추고 노래하는 것 나만 봐서는 안 되겠어요. 9살이 된 아라를 볼 때마다 저는 친구나 놀라고는 했습니다. 아살 때 봤던 아름이와 붕이처럼 닮은 얼굴이 저를 보며 생글생글 거렸습니다. 학창시절 면담은 학부모와 친구 얼굴이 붕어빵처럼 닮았다며 부러워서 울던 아름이가 생각났습니다. 자기를 꼭 닮은 지금의 아라를 아름이가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여보, 아라가 당신을 빼닮았네. 이러니 내가 자꾸 아라를 아름아 하고 부르지. 내 사진을 꺼내 들고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아라가 왔어요. 사진을 뺏고 도망갔어요. 엄마와 아빠는 계속 나를 바라보며 아름이를 불러 아빠가 나를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해줘 버릇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내려놓으라고 부탁하니 아라가 사진을 내려놓으면서 물었어요. 아빠, 나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라며. 응, 아빠가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랑 똑같아 하니. 아항,
아하이, 그게 뭐야? 엄마도 나처럼 예뻤겠다는 말이야. 아라의 건방진 말에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예지, 아빠, 근데 할머니도 나 닮았다 라며. 누구의 할머니? 하니. 약수터에 갔다가 지나가던 아줌마가 그랬어. 할머니랑 손녀가 완전 붕어빵이라고. 그래? 그런가? 아빠는 아마 모르겠지만 하만택 이모도 그랬어. 알고 보면 나도 할머니 닮은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산다는데? 아니야. 사람이 환경의 동물인가? 아니야. 아름이는 성장할수록 묘하게 회장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싶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산책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하만택 아주머니들은 같이 오래 살면 닮는다는데 매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웃고 하는데 닮아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아, 그런 거야. 난 다시 회장 할머니가 진짜 내 할머니인가 싶을 정도였네. 드라마 주인공처럼 출생 비밀이 있다는 줄 알아서 기대했는데 아무튼 알려고 노력해보고 싶어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어느 날 김치 사다가 날리고 오렌지 주스도 토하고 얼마나 재밌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더니 아라의 말을 듣고 있던 중에 현혹되어 입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정원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회장님의 대게 정원은 거대하고 웅장해서 산수 한 폭과 같아서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더군요. 좋았습니다. 마치 산수화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원 곳곳에는 투박하고 자연스러운 성물들이 진열되어 전시관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나무와 목련나무, 모가나무가 철마다 정원의 계절을 입혀 온치를 더했습니다. 단풍나무에 가지를 칠 때 학교에서 돌아온 아라의 인사를 받은 중에 무심코 전지가위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아름아, 아마, 밑에 가위 좀 주워줘. 아빠 또 그러네. 아름이 아니고 알라고. 진짜 나 개명할까? 미안해, 미안해. 왜 자꾸 헷갈리니? 아빠가 맨날 엄마만 생각하니까 그렇겠지. 자요. 그때 회장님이 정원에 나와서 햇볕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서서 제 방향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너무 빨리 걷는 모습이어서 쓰러질까봐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방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름이 뭐라고 했었나요? 회장님, 아직도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요? 불쑥불쑥 튀어나왔네요. 아라가 이렇게 질색팔색을 하며 말합니다. 저는 머리를 적시면서 웃었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름, 뭐라 했나요? 홍아름이에요. 회장님의 얼굴에 붉은 뺨이 돋아났습니다. 혹시 전에 부인의 사진이 있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결혼 사진이 있긴 한데 젊은 시절 사진도 많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사진 좀 봐도 될까요? 가져다 보게 하라 하면서 제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제 방에 있는 결혼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요? 이상하네요 하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띠를 한 아내가 제 옆에 웃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아도 저는요. 딸 아라와 판박이도 정말 닮았지요. 잘 보면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요. 사진을 건네받은 회장님이 입을 가리면서 놀라셨어요. 수미야, 수미야. 죽은 아내의 사진을 보신 회장님이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셨습니다. 아라가 회장님의 어깨를 감싸며 회장님은 부축했고 회장님, 수미가 누구예요? 물었습니다. 내 동생 가여운 거 10년 전에 죽은 내 막내 여동생이에요. 즉, 회장님과는 많이 나이 차이가 나는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장하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암의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 짊어져야 했던 아픔도 있었던데요. 그건 5살 된 딸아이를 잃은 것이었어요. 오늘은 어린이날이라 해서 어린이가 대공원에 갔다가 아름이를 잃어버렸어요. 제부는 해외 출장 중이라 내 여동생 혼자 아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놀이동산에 가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전목마를 함께 타고 내려오는데 인파가 몰리면서 아름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쳤어요. 회전목마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고 놀이동산을 돌아다니며 아름이를 찾았어요. 사무실로 가서 미아를 찾는 방송까지 했지만 해가 지도록 아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수미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보온고가 타가수 돌며 미아를 찾았어요. 그러나 죽은 자식은 가슴에도 묻는다고 해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해 미친 것처럼 돌아다니고 좀비처럼 정신이 없는 걸까요? 찾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많이 겪으셨나 봐요. 아름이가 실종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수미가 내겐 살아왔네 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하는 어린이 날마다 울었어요. 동생이 잃어버린 아이의 이름은 홍아름이라네 5살에 잃어버렸으니 전 부인 나이와 같겠네요. 네, 아름이는 5살에 미아가 되어 속초의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처음 만난 때 9살이었는데 예전 기억이 하나도 없다며 부모님 얼굴이나 사는 집마저 기억이 나지 않았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여 보육원에 오게 되었나 배경을 알고 싶어 했었거든요. 아름이가 버려진 것이 아니었고 부모님이 애타게 찾던 잃어버린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모님이 아름이를 그리워하다가 심지금 얻었다는 사실.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름이는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 해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아이였어요. 참고 참은 울음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입속의 조카 아름이는 속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찾을 수 없었구나.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만날 수 없다니 하늘도 무심하다고. 어찌 이렇게 놀랍고도 슬픈 일이 다 있는지, 이렇게 통탄할 일이 다 있는지. 회장님도 오고 저도 울었습니다. 알고도 눈물을 찾지 못하고 속에 숨겨두었던 그 이름을 쏟아냅니다. 엄마, 엄마, 엄마. 우리는 누가 먼저 올 것도 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모든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울음바다가 되었을 때 마침 장바구니에 가득 찬 것을 사러 오던 하만택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얼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나중에 전해준 말씀은 남북이스 이상 가족이 만나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텔레비전으로 봤던 그 이상 가족 상봉 장면이 딱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은 아니 실머니는 이렇게 대꾸하셨다. 맞아. 이상가족, 우리 이상가족이라는 하만택네 회장님도 제가 놀려 먹이시고 그려시지요. 이제 속지 마세요. 벌스로 아라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었다. 하만때 아라가 나와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누가 봐도 회장님의 핏줄이 맞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알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모님,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맞는 거죠 뭐예요. 그때는 가족이 아니지만 지금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별로 유용하지 않네요. 알아요? 그러니까 아줌마를 놀리면 안 됩니다. 가만 두지 않겠습니다. 하만택네 동생 수미 알듯이요. 10년 전에 봤잖아요. 최장수로 살아온 수미 손녀 이야기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알아야 알지요. 왜 몰라요? 그 사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벌써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그래요. 우리 수미 소녀 라라네 맞아요. 그래서 나랑 아라가 닮은 것이었어요. 에휴, 정말 아라가 수미 사모님의 손녀라는 말씀이시죠. 시상에나 그 잃어버린 딸이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아들을 잃고 식겁을 하며 헤매던 딸 아름이었죠. 아. 그 젊은 유게임 서방 결혼 사진에 수미가 있었죠. 20살의 수미가 밝게 웃고 있었죠. 이게 뭔 일이에요? 회장님,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내려준 복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제가 아들 꿈을 꾸고 나갔다가 필고이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보면 우리 엄마의 큰 그림 같아요. 왜냐면 엄마랑 똑같이 닮게 나를 낳아주셔서 엄마를 안아주지 않았다면 족과 걸렸을까요? 그것과 이것은 저는 한미소를 짓고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모님의 말씀과 딸의 이야기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죽은 아내로 돌아가신 장님과 남아있는 저희를 위한 미련한 선물이 아닐까 하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아름다운 순간을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무엇인가요?
여기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음악.